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 속에 숨겨진 진실, 기업 공시 완벽 분석을 통해 이기는 투자의 법을 찾는다. 안녕하세요.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투자의 시작은 공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투자에 있어서 공시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쏭달쏭한 공시도 이분과 함께라면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1호 공시 분석가 변형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오늘이 대망의 첫 방송입니다. 네. 앞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기업 공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런데 대표님, 공시하면 굉장히 어렵고 또 이해하기 힘들다라고도 하는데, 그렇다면 공시가 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공시 우리가 뭐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들어봤던 단어가 뭐 공시, 기업 공시, 호재 공시, 악재 공시, 공시가 나왔네. 공시가 언제 나오나? 이 공시 용어를 참 많이 쓰는데 그렇다면 공시는 뭐냐? 말 그대로 기업의 현황을 공개하는 것들을 이제 공시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기업의 내부 사정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이 행위를 바로 이제 공시라고 하는데 공시는 법적인 어떤 규제성이 있어요. 음. 법으로서 회사의 어떤 특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좀 공지해서 특정한 어떤 사실을 알려야 되는 의무를 좀 강제적으로 좀 부과하는 일종의 규정인데 이런 규율을 왜 제도화시켰냐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좋은 내용은 좀 더 부각시키고 싶고 반대로 회사가 좀 감추고 싶거나 조금 드러내기 좀 싫은 그런 네. 회사의 어떤 이 부끄러운 부분이나 회사의 어떤 부실 이런 사항들을 공개한다면 회사의 어떤 이미지도 그렇고 주가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고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회사다라고 과대포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거예요. 음.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1년 후, 2년 후에 회사의 가치가 부실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큰 손실을 좀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제도화를 시켜서 회사의 좋은 상황도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만 음. 열거시키도록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부실화되고 회사가 이 법적인 어떤 강제 사항으로서 단일에 발생된 모든 사항들을 이제 공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횡령, 배임의 이런 사실들을 만약에 숨겼다면 음. 이게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확인되면 여지없이 공시를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하게 되는 것인데 즉 기업과 투자자들 간에 소통하는 언어다라고 이해하시면 음.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기업 공시는 이 투자자와 또 기업이 소통하는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할 때 내용을 검색을 해보는데요. 이는 거짓된 정보일 수도 있고 또 객관화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공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또 찾아보는 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일단 오늘의 장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미국 3대 지수부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2.68%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3.34%, S&P 500 지수도 3.06%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모두 다 2%에서 3%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반등장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좀 갖게 되는 그런 마감 현황을 보였는데요. 이 덕분에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도 오늘 빨간불을 켠 채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 1.8% 상승한 2,409.1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2.93% 상승한 772.3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장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0.7% 상승한 2,383.20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2300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나 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현재로서는 2400을 넘어선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희망에 차서 우리 증시가 이제는 반등에 성공하려나 보다라는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1.03% 상승한 758.00포인트에서 출발을 했고요. 잠시 등락을 거듭하나 싶었더니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2.93% 상승한 772.2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마찬가지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오전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후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빨간불을 켠 모습인데요. 유일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만 2.65%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빨간불을 켜면서 많은 분들이 오늘은 조금 안도하고 있으실 것 같네요. 코스닥도 살펴보면요. 알테오젠만이 2.67%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 바이오주가 조금은 다소 아쉬운 흐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대표님,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뭐 전일장 미국 증시 반등 효과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오늘 뭐 훈풍 예상 좀 있었고요. 먼저 코스피의 경우 오전장의 흐름은 비교적 좀 견고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최저점에 하락장을 좀 일부 했었어요. 9시 한 20분 기점으로 0.03% 하락 반전 좀 했었지만 그래도 시장의 우려감들이 조금은 좀 만회되는 형국들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1.83% 상승한 구간 좀 지나고 있는데 오장에도 좀 비교적 좀 견고한 현재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코스닥도 역시 비슷한 기조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하단 부분에서 지금 최하단 저점이 0.58포인트인데 상대적인 낙폭이 좀 가장 컸던 이 지수가 이제 코스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의 어떤 이 상승 흐름은 사실상의 어떤 불확실성의 어떤 해소 관점이 아니라 최근의 낙폭 과대의 어떤 시점이 조금 더 극대화된 어떤 이 공포감이 미국 증시의 어떤 반등 효과에 힘입어서 매수 반발 심리가 좀 가미된 현재 2.96% 상승하고 있는데 750선을 좀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인 지지선은 회복을 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오후에도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고요. 또 여태까지 낙폭 과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반발 매수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반전을 써내기 시작해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지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미국 물가 지표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소비 지표가 낮게 나타난다면 그간의 시장에 부담을 줬던 연준의 고강도 긴축 우려가 다소 완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계속해서 주요 경제 지표들을 통해 살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사실상 이 증시의 흐름들이 너무 이게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뭐 냉탕, 냉탕, 냉탕 미지근한 아주 뜨거운 온탕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주가의 흐름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가 다시 냉탕으로 좀 전환되는. 그래서 지금 바닥권 예측이 힘들고 다시 이게 반등을 했어도 실제 지속적인 어떤 이 추세를 좀 전환한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심들, 의구심들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스피의 이 흐름들, 코스닥의 어떤 반전 흐름들이 지금 당분간 좀 이 기조를 역배열 현상, 즉 추세를 좀 돌리는 작용 효과로 좀 반영될 것인가가 좀 관건인데 제가 좀 늘 말씀드리고 있죠. 7월 중순, 7월 14일에 한국금통위에서는 사실상 이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될 예정인데 네. 지금 최소 빅스텝 이상은 좀 단행을 해야 미국과의 어떤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좀 감안하더라도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어떤 급등 현상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빅스텝 이상의 금리 인상은 좀 가셔야 될 수밖에 없는 전망. 미국도 자이언트 스텝을 6월에 단행을 했지만 7월에 다시금 자이언트 스텝을 좀 단행할 것인가 또는 금리 인상의 어떤 속도 조절, 완급 조절 형태인 빅스텝으로 좀 전환될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의구심이 있어요. 네. 그런데
미국 상업은행 회의에서 이 파월 의장이 좀 공언을 했었죠. 소비자 물가 지수를 2%대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 말은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낮추는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를 작용하는 부분들이 바로 금리 인상이다라는 카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후 7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어떤 발표, 6월분의 발표 효과 7월에 있는데 이 발표의 어떤 인상폭이 사실상 5월보다는 촉발될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1분기 상승분이 2분기 반영, 2분기 반영이 3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월별 추산되는 시점에 인상폭이 좀 반영되는 시점을 자 6월은 조금 상반기 최다치를 좀 기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우려감으로 좀 작용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로 7월 중순에 다시금 변곡의 현상, 즉 주가의 어떤 추세 하단을 조금 더 돌파, 즉 내려갈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이 조금은 더 있지 않을까. 좀 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우리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소비자 물가 등의 경제 지표가 아직까지는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7월에 있을 금리 인상 발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때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로 주요국의 증시가 대부분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요, 우리 증시가 유독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세계 주식시장 대표 지수 중에 코스닥 지수의 하락률이 1위였고요, 코스피 지수의 하락률이 2위였습니다. 이웃인 아시아 주변국들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유독 부진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사실 이 원인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뭐 공매도 세력이 좀 더 활개를 쳤다, 음, 외인 자금이 좀 더 빠르게 이탈됐다, 외국인 이 주식의 놀이터가 사실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이 폐해를 입증해주는 꼴이다라는 여러 가지 뭐 추측성 발언들도 좀 많이 있고요. 네. 그런데 유독 우리 증시만 이 하락폭을 좀 더 상대적으로 좀 크게 작용되는 게 올해 이번에 뭐 일회성은 좀 아니거든요. 음, 이게 지속적인 어떤 반복의 어떤 흐름들이 좀 있어요. 국내 증시가 사실상 이 경쟁력 관점에서 취약점이라고 저도 판단되는 부분이 우리나라도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를 수반하고 있는 국가죠. 음, 우리는 지금 사실상 이 분단 관계로 지금 뭐 꽤 오랜 기간, 60년을 넘은 기간 동안의 분단 관계에 현재 있지만 60년이 아니죠. 70년이죠. 네. 1950년도를 기점으로 한 70년 정도라고 우리가 추정을 좀 추산해 본다면 지금 우리는 사실상 이게 뭐 분단 상태긴 해도 이 전쟁이라는 어떤 공포감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의 입장은 한국에 가면 전쟁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살기에는 좀 겁이 난다라고 했었던 옛날에 뭐 프로야구 용병 선수의 인터뷰에서 생각이 좀 나는데 네. 자 그만큼 외국인의 관점에서는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맘 놓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차가 아니다. 어,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나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인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도발을 일삼는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거나 출렁이는 현상들이 좀 있는 법입니다. 자 그렇기 음, 때문에 외인 자금의 이 포지셔닝이 사실상 사실 중장기 어떤 포트보다는 숏 단기 투자나 이 숏 커버리지 위주의 어떤 이 투자 형태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환율의 영향이나 이 글로벌 전체적 어떤 경제 지표의 우려감들이 빠르게 네. 우리 증시에 좀 더 작용하는 셈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요. 지금 음, 사실상 뭐 공매도가 지금의 공포장을 더 이끌었다라기보다는 음, 사실상 이 종합적인 요소라고 봐요. 네.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상반기까지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증시에 입성을 하면서 네. 유동성으로 사실상 장세가 좀 형성이 됐고 지금 거품이 다 모두 거쳐지는 이 과정 안에서 음, B2 소위 말하는 B2 신흥투자에 대한 물량이 사실상 오히려 좀 낙폭을 좀 더 확대시킨 그런 영향도 좀 있고요. 네. 공매도도 한 가지 영향은 좀 있겠지만 음. 전반적으로 외인 자금의 수급 이탈이 가장 낙폭을 좀 더 크게 가져간 원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나라의 증시가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단기 투자 위주의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의 지표가 조금 안 좋은 수준으로 나올 때 단기 투자에 있어서 그
안 좋은 영향이 우리 증시에 계속해서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공매도,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시적 공매도로 급한 불을 끄자, 뭐 이런 정부 대응을 촉구를 하면서요, 개인들의 공매도 폐지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 진행된 공매도 거래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전체의 81.5%를 차지를 하면서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외국인은 이달 17일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들어 최대에 해당하는 6,059억 원에 달하는 공매도 거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표님, 이 공매도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 국회의원 당선자죠. 네, 국회의원께서 이제 이런 말을 했었죠. 공매도의 한시적 폐지를 네, 정부에 건의한다. 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이 공매도 폐지의 어떤 주장을 통해서 지금 낙폭의 심화 현상을 공매도의 어떤 원인으로 좀 지적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매도의 어떤 지금 전체적인 어떤 금액 6,059억 원에 달하는 공매도 거래가 있어서 지수가 여기까지 내려왔다. 자, 이 부분은 한 가지 하락의 원인일 뿐이죠. 여러 음, 원인 중에 한 가지의 사례일 뿐인데 이게 주 원인은 아니다라는 관점인데, 네, 사실 이제 이 개인의 입장에서 공매도가 답답할 수밖에 없죠. 지금 주가도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공매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종목들은 추가적인 하락을 갖고 할 수 있는 원인 중에 공매도가 사실 이 주가의 낙폭을 좀 키웠던 개별 종목 입장에서요. 네, 키운 것은 좀 사실이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공매도에 대한 어떤 이 제도를 다시금 손을 보겠다라고 이 공약사항으로도 좀 내건 바가 있었고, 지금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공매도의 폐지 수순보다는 공매도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촉진시키겠다라고 좀 정부가 입장을 좀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 입장, 왜 공매도가 그럼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좀 초래할 수밖에 없는가? 네, 개인과 기관에서는 다소 좀 유리한 이 공매 포지션을 좀 가져갈 수 있는데, 개인은 상대적으로 기관과 개인에 비해서는 기관과 외국이죠.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제약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음, 그래서 개인들이 원하는 것은 기관 외인이 동일한 이 공매도의 어떤 이 투자 행태를 우리도 동일한 이 조건으로 적용을 좀 시켜놔라. 음, 그래서 이게 공정한 룰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폐허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기관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좀 더 개선해주는 이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놀이터가 된 셈이다라는 게 사실 이 공매 제도의 허점들이 현재까지 남아있다는 것이죠. 음, 지금 제도적으로는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시장의 어떤 건전성을 좀 초래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도 저는 좀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요. 음, 공매도의 취지 자체가 사실상 주가의 인위적인 상승을 이끌어가는 이 종목들의 거품을 좀 가라앉히다. 네, 주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서 공매도도 부분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음, 가령 1,000원짜리 이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가 10,000원이 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네, 그런데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1,000원짜리 주가가 10,000원까지가 아니라 2, 3,000원 미만에서 상승을 좀 저지해 준다면, 그래도 이 기업 가치를 좀 적정선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공매의 음, 어떤 이 적정성, 효율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네, 반대로 공매도를 전면 폐지하게 되면 개인들도 동일한 조건에서 공매 형태를 한다면 이 공매도 세력에 의한 주가의 인위적인 하락 부분들이 더 가속될 수 있다. 자, 음, 그런 이 맹점도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측면을 좀 적절하게 지금 잘 활용한 음, 명확한 좀 솔루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들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낙폭의 심화 현상이 모두가 공매도 때문은 아니다.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전면 폐지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주가의 거품을 걷어내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순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장 흐름과 또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기업의 공시를 제대로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시작합니다.
네,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공시를 유형별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시를 보면 무엇보다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대표님, 공시를 유형별로 좀 파악을 하는 그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공시라는 게 사실 모든 회사가 동일한 공시가 나올 수밖에 동일한 공시가 나올 수는 없어요. 음, 회사의 업종과 사업의 형태가 다 다르고 회사의 어떤 이 규모나 회사의 이 내재적인 어떤 이 주주 구성원이라든가 사업의 현황들, 업종, 재무상들, 종합적인 요건들 다 따지면 특정한 공시를 낼 수밖에 없는 회사와 그러한 공시를 낼지 못하는 회사가 좀 구분되는데 우리가 공시하면은 이 가장 먼저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이 초록창에 딱 치다 보면요. 이렇게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라고 불리는 창이 나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죠. 코스피 종목 오늘자 공시에 이 순번대로 나와요. 7시 반부터 현재 나와 있는 공시 리스트들이 좀 나오는데 내용들을 보면 어떤 건 좋은 내용의 공시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재 공시라고 불리고요. 내용이 좀 비교적 안 좋은데? 자, 이런 공시를 악재 공시라고 합니다. 음, 공시의 타이틀 그리고 내용 안에서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서 공시의 이 호재 공시와 악재 공시의 어떤 유형들을 부분적으로는 좀 판단할 수 있는데 가령 이게 전체가 판단이 애매한 부분들이 많죠. 네. 가령 호재 공시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의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20%대 급락 또는 하한가를 기록하는 형태가 좀 있었고요. 반대로 이거는 별로 좋은 공시가 아닌데 다음날 주가가 상한가를 가는 좀 다소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 투자 판단 요소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시를 유형별로 해석하는 거 이게 일순간에 공시의 이 제목을 본다고 해서 좀 확인될 수 있는 요소는 아니지만 앞으로 수상한 공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호재 공시와 악재 공시의 유형별로 그리고 스스로 이런 공시에 대한 숨은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습관들 네. 그리고 학습이 되지 않을까 음, 판단을 해보고요. 음, 지금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 창에 좀 보면 지금 이러한 내용들 청약의 결과 자금이 납입된 결과에 대한 공시를 하는 것이고요. 투자 설명서는 자금 조달에 관련된 설명서, 단위 판매 공급 계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주 계약이기 때문에 어 회사가 돈을 버는 계약을 체결했구나. 그래도 내용은 좋겠구나. 음.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좀 효력 발생 안내, 주요 사항 보고서 등등의 내용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좀 이해가 좀 더 가는 공시가 있고,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그냥 단순하게 공지를 하는 수준의 공시구나라고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이 수상한 공시를 통해서 호재 공시, 악재 공시 유형을 차근차근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창을 통해 같이 보여주셨는데요.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업 공시가 그날 나온 공시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쭉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공시를 살펴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참고해야 할 내용을 선별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에 필요한 뭐 꼭 알아야 하는 공시 분석의 노하우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흔히 포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된 내용들 좀 봤지만 이게 정확하게 호재 공시다, 악재 공시다라고 단정 짓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네. 제가 좀 정리한 이 호재 공시의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먼저 발행 공시. 발행 공시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사채를 발행. 즉 앞으로 회사가 자금이 산입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이 좀 있는가. 유상증자 결정이 있고요. 전환사채 발행 결정,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결정, 교환사채 발행 결정, 무상증자의 결정이나 주식 병합 결정. 자, 이게 뭐냐면 회사가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오는 공시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공시인데 이게 다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외형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은 맞지만 모두 다 100%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유상증자 결정 안에서도 사실상 일반 공모 유상증자 방식이 있고요. 주주 배정 방식 그리고 제3자 배정 방식. 3호 이 유상증자라고 해서 납입 후 1년 후에 주식이 전환된 요건은 흔히 호재로 좀 작용되는 인식이 많은데 최근에 이 공모 형태의 유상증자는 단기 약재로 좀 인식이 되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자금은 들어오지만 주식도 바로 풀려버리기 때문에 네. 주가 가치가 바로 희석이 되는 이 단점이 있죠. 음. 그런데 1년 이후에 보호해수 절차를 거쳐서 1년 이후에 주가가 반영되는 시점에 주식이 좀 풀린다면 사실상 이 부분은 현재 이 주가 가치 희석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호재로 좀 이식하는 셈입니다. 전환사채 발행 결정 신주 인수권부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결정 말 그대로 회사가 빚을 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 이후 1년 이후에 내가 배정했던 가입보다 1년 이후에 회사의 가치가 달라져서 주가가 올랐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고요. 회사는 말 그대로 자금이 증가시켜지고 자본금이 좀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단일 판매 공급계약 체결, 유형자산의 양수 결정, 유형자산의 취득 결정, 신규 시설 투자, 그리고 자기 주식의 취득 결정,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의 체결 결정, 최대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의 계약 체결, 이전 상장의 결정 공개 매수, 회사 결정, 회사 분할 결정. 자, 이러한 공시들이 좀 호재 공시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말 그대로 수주 공시입니다. 회사가 이 장사를 잘해서 새로운 어떤 이 매출 계약을 취득한 것을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의 체결이라고 하고요. 유형자산의 양수 결정 또는 취득 결정은 형태가 있는 자산을 취득한 겁니다. 회사가 회사의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형태, 유형자산의 양수, 유형자산 취득 결정입니다. 신규 시설 투자,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이 공시를 제가 가장 눈여겨서 좀 봐야 된다는 좀 말씀드렸는데, 회사가 투자하는 이 규모와 투자 형태에 따라서 앞으로의 사업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가령 회사의 회사 전체의 이 자본 절반이 넘는 자금, 막대한 자금을 신규 시설 투자로 좀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10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네. 이게 공장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10개 만들었던 회사가 30개를 만든다. 그럼 뭐가 늘어나죠? 매출액이 늘어나고 회사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네. 즉 회사의 업사이드, 주가의 상승 요인이 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시설 투자 부분을 꼼꼼하게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주식의 취득 결정, 신탁 계약 체결은 회사가 회사의 자금으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탁 계약, 위탁을 맡겨서 기관이 대신 회사의 주식을 사주는 형태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은요, 회사의 최대 주주가 경영권을 매각하는 겁니다. 매각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호재로 좀 작용되는 요인이 좀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기대감은 새로운 이 경영권자가, 새로운 인수자가 오히려 이 사업을 좀 더 활발히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이 자격을 갖추거나 막대한 자본력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이 인수인이 만약에 회사를 매수한다면 회사의 미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전 상장의 결정은 코스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는 결정, 회사의 합병 결정, 분할 결정은 회사의 가치를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회사의 합병이라든지 회사의 분할은 부실회사를 매각하거나 알짜회사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여러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 공시의 유형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악재 공시의 유형 간단히 좀 볼 텐데요. 악재 공시의 유형은 횡령의 배임 혐의 발생, 발행 공시, 소송 등의 제기, 소송 등의 판결 결정,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의 해지, 불성실 공시법인의 지정, 경영권 분쟁 소송, 출자 법인의 부도, 해산 사유의 발생, 부도 발생, 파산 신청,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감사 의견 거절, 한정 또는 의견 거절, 비적정, 전환 청구 행사, 신주 이수권부 행사, 교환 청구권 행사, 영업 정지, 생산 중단, 제의 발생.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앵커님, 우리가 네. 타이틀을 보면 악재 공시의 유형을 타이틀을 좀 보고 있다면, 네. 자, 이게 판단이 뭐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 제목의 타이틀로 봤을 때, 네. 이 부분은 악재 공시 같은데, 이 부분도 악재인가요? 라고 좀 판단되는 곳이 있을까요? 아까 호재에서 봤던 거랑 겹쳐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은 호재로도 될 수 있고 악재로도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시의 맹점입니다. 지금 발행 공시의 경우에도 아까는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좋은 공시인데
왜 악재 공시의 유형에도 이 발행 공시의 유형들이 좀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일반 공모의 유상증자의 개념은 회사의 이 시장 조달, 일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는 있지만 주식이 바로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가치가 단기에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이 크죠. 그런데 음, 1년 후에 주식이 좀 유통된다면 회사는 먼저 자금을 받고 이 자금을 사업 역량을 강화한 이후에 1년 이후의 가치가 달라졌을 때 물론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이 기대감 관점에서는 오히려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좀 악재로 좀 인식하는 유형들이 좀 큽니다. 네. 경영권 분쟁 부분도 마찬가지. 경영권 분쟁에는 기대감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호재성 공시로도 좀 보고 있어요. 경영권 분쟁을 경영권 분쟁 관련된 회사의 어떤 내용들이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오르나요? 경영권 분쟁은 말 그대로 지분의 장내 매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주가가 좀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회사의 어떤 이 치부를 헐뜯거나 여론을 선동하는 그런 진흙탕 싸움을 좀 가게 된다면 주가가 좀 급락할 어,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물어보셨던 최대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 계약 체결이 왜 악재로 인식될 수 있나요? 자, 이 부분은 아까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인수하는 주체가 기업 사냥꾼이거나 아, 자본금이 불과 얼마 채 안 되는 그리고 실체가 불분명한 그런 이 음, 매수인이 회사를 인수했다면 회사가 중장기 관점에서 이 단기적으로 좀 회사의 어떤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어떤 영향들이 네. 전반적으로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음. 악재 공시라고 좀 분류하게 되는 셈입니다. 어, 지금까지 호재와 악재를 유형별로 한번 공시 유형별로 살펴보셨는데요. 보통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는 공시가 호재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발행 공시의 경우에는 유상증자의 결정이 호재로도 작용을 할 수 있고 악재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가치가 희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공모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악재로 보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 깊게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서도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본 후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호재와 악재에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의 경우에도요, 주식을 인수하는 그 주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호재로 작용하기도, 악재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공시를 확인을 할 때 혹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봐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몇몇 아까 사항들 좀 힌트를 좀 드렸어요. 첫 번째 자금 조달, 발행 공시의 유형들 좀 볼 때 회사가 투자한 자금을 과연 어떻게 좀 사용할 것인가 좀 요약별로 내용들이 좀 나와요. 음, 운영 자금이라든가 시설 투자, 뭐 채무 상환, 빚을 갚는 자금을 사용한다든가 타법인 증권을 취득하는 자금을 사용하거든요. 네. 어떤 용도와 어떠한 사항들의 자금이 지출되는지, 자, 이 부분도 중대한 체크 포인트고요. 두 번째, 신규 시설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 투자의 규모, 투자의 방식과 이 공장 준공 이후에 회사의 어떤 가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자, 이런 부분들. 경영권 변경을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도 역시 지금 회사들의 어떤 기대감을 수반했던 회사들이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좀 인수됐던 사례들 안에서 음, 중견기업으로 좀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사례들도 좀 있었고요. 네. 전반적인 어떤 공시의 호재 공시든 악재 공시의 어떤 사항들 안에서 단순하게 공시를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어떤 체크 포인트 안에서는 꼼꼼하게 그만큼 좀 읽어보고 이 내용을 다음 공시와 연결해서 일정상의 어떤 관리들, 일정 이후에도 어떻게 좀 변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기 보고서와 이 맞물려서 음, 유추 해석하는 어떤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음. 판단을 해 봅니다. 네, 사이트를 통해서 정기 보고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신규 시설 투자에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경영권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서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제대로 판단하신 후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 다트 사이트에서 열심히 보고서를 봤더니요. 재무제표를 봐야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보려고 했더니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재무제표라는 거는 잠깐 좀 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업 보고서 좀 하나 열려 있는데 네.
지금 내용을 보면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련된 사항, 모든 정기보고서는 최근의 이 분기 기점의 현상들을 자세하게 가장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회사의 개요를 보면 회사의 사업 내용들, 설립일자, 연역은 그간의 히스토리, 그다음에 주식의 현재 총수, 정관의 사항들, 그리고 사업의 개요 부분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전체적인 어떤 사항들, 그리고 주요 제품의 서비스 부분은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 포지션에 대한 비율이 좀 나와 있고요. 생산 설비 그리고 원재료의 어떤 비중들, 매출 그리고 수주 현황에 관련된 사항들, 종합적인 사항들 다 있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요약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요약해서 최근에 어떤 3년 또는 5개년의 이 재무제표들을 좀 표시해주고 있고요. 연결재무제표는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및 종속회사의 모든 재무제표들을 합산한 것을 바로 연결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가령 A 회사가 3개의 계열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면서 연결 종속회사로 편입이 됐다면 4개의 회사의 재무 정보가 모두 반영되는 것이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고요. 재무제표는 이 회사, 종속회사를 제외하고 현재 회사의 관점에서의 재무 상태만 나타내주는 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연결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좀 봐야 됩니까? 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연결 대상 법인이 있는 회사들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을 좀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연결 재무제표가 없는 회사는 당연히 단독 재무제표, 즉 개별 재무제표만 수반하기 때문에 4번 항목인 재무제표를 보면 됩니다. 상태에 따라서 쭉 내용을 보면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의 여부 그리고 당기순이익에 대한 여부인데 단순하게 영업이익의 감소 요인이 크다 작다를 굉장히 왜 중요하게 좀 판단을 보냐면 영업이익은 사실상 영업활동에 관련된 이 매출과 비용들을 차감한 부분을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이라고 좀 불리고 있고 당기순이익 또는 손실은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부가수익 또는 부가비용들이 좀 반영되는 즉 A 회사가 화장품을 유통하는 회사예요. 화장품을 열심히 팔아가지고 100억을 벌었는데 화장품 영업활동에 관련된 비용을 60억을 썼어요. 그럼 영업이익은 40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회사가 나머지 회사 자금으로 이자 수입을 내서 20억 원의 이자 수입을 했어요. 이건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회사 유유자산으로 수익을 창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같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정기 보고서를 통해 재무제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연결된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를 보시는 게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연결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 재무제표를 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지 또 감소세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매출액과 더불어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비교해서 같이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렇게 공시를 유형별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공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궁금하신 점을 다 질문을 하시면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빠르게 직접 답변을 해주시니까요. 언제든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세계경제TV 채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방송이 시작할 때 알림이 울려서 시간 맞춰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